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턴경이 한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호랑이 시습제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럭키 행운 포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기묘한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궁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중국 황제가 술로 연못을 만들어 나체의 신하들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 오스만 제국 술탄이 하렘의 여인 280명을 한꺼번에 바다에 빠뜨려 죽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키 큰 병사들을 수집하는 데 미친 프로이센 왕의 엽기적인 취미까지. 믿기 힘들지만 모두 실화인 이야기들입니다. 1713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 이 왕에게는 남다른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인 병사 수집이었죠. 포츠담 거인대라고 불린 이 부대는 최소 키 188cm 이상의 병사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남성의 평균 키가 165cm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거인 부대였던 거죠. 하지만 왕의 수집 방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왕은 키 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키 큰 아들을 왕에게 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았습니다. 외교적 선물로 키 큰 병사를 받기도 했는데 러시아 차르부터 덴마크 왕까지 유럽의 다른 군주들은 프리드리히 비렐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국에서 가장 키 큰 병사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왕은 유럽 전역에 밀사들을 보내 키 큰 남성들을 납치해 오게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한 키 큰 대장장이가 일하던 중 갑자기 자루에 넣어져 배에 실렸고 며칠 후 프로이센에서 깨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수도사가 길을 걷다가 납치되어 국제적 외교 문제가 되었고 교황청까지 개입해서야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왕이 병사들을 중세의 고문기구인 렉에 묶어 키를 늘리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잔혹한 기구는 사람의 팔다리를 묶어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인데 많은 병사들이 관절이 탈구되거나 불구가 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왕은 또한 키 큰 남녀를 짝지어주는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마치 경주마를 교배시키듯이 인간을 다룬 거죠. 왕의 집착은 병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거인 병사들의 행진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우울할 때는 이들을 불러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특별히 제작된 파란색 제복과 빨간색 장식 그리고 높은 모자를 착용했는데 이 모자가 그들을 더욱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이 광경을 보며 행복해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대는 3,200명까지 늘어났고 일부는 키가 213cm에 달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를 장엄하면서도 무서운 광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인 부대는 단 한 번도 실제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너무 아껴서 위험한 전장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명의 거인 병사 유지 비용이 일반 병사의 10배가 넘었으니 그들은 왕의 비싼 장난감이었던 셈입니다. 1576년부터 1612년까지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루돌프 2세는 프라하를 유럽의 오컬트 수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연금술로 현자의 돌과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궁전 지하의 연금술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 같은 악명 높은 신비주의자들을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황제에게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하며 엄청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돈도 물 쓰듯 썼습니다. 신비로운 고문서 하나의 현재 가치로 약 1억 원을 지불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해독되지 않은 유명한 보이니치 수고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돌프 2세는 광적인 수집가였습니다. 그의 경위의 방에는 유니콘 뿔이라고 주장되는 일각고래의 엄니,
바실리스크의 발톱이라는 화석, 용의 피라는 붉은 수지가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점성술사들을 고용해 매일 아침 별자리를 읽게 했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한 번은 점성술사가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며 황제는 3주 동안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의 은둔자라고 불린 그는 대중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는 프라하성 지하에서 연금술 실험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실험실에서는 이상한 냄새와 연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하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황제는 수은과 납, 비소 같은 독성 물질들을 다루며 불로불사의 꿈을 쫓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신비주의적 집착이 실제 과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를 후원했죠. 하지만 국정은 완전히 방치되었고 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폐위시켰고 루돌프는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바이에른의 루트비이 2세, 일명 백조왕. 그는 왕실 별난 행동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에서 그가 설치한 기계식 식탁은 층을 관통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아래층에서 음식을 차려 올리면 왕은 완벽한 고독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었죠. 왕은 하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건축물 속에서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인공 비너스 동굴이었습니다. 1870년대 최첨단 기술인 컬러 전기 조명을 설치하고 조개껍질 모양의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바그너 오페라를 혼자만을 위해 연주시켰습니다. 동굴은 완전히 인공으로 만들어졌고 종유석과 석순도 시멘트로 제작되었습니다. 물은 가열되어 항상 따뜻했고 조명은 빨강, 파랑, 초록으로 변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금빛 조개껍질배를 타고 홀로 떠다니며 바그너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크롬과 황산 배터리로 움직이는 썰매를 만들어 바이엘은 최초의 전기 조명 차량을 탄생시켰습니다. 19세기의 말이에요. 이 썰매는 금박으로 장식되었고 밤에 전기 랜턴을 밝히며 눈 덮인 산을 달렸습니다. 농부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빛나는 물체를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트비히는 바그너의 광적인 팬이었습니다. 그는 바그너에게 엄청난 돈을 퍼부었고 바그너의 오페라를 위한 전용 극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바그너의 오페라를 혼자만을 위해 공연하게 했는데 빈 극장에서 왕 혼자 관람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체와 가수들이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몇 시간씩 연주한 거죠. 왕은 완전한 야행성이었습니다. 낮에는 잠자고 밤에만 활동했죠. 그는 달빛 아래에서 말을 타고 산을 돌아다녔고 한밤중에 깊은 숲속의 오두막에서 혼자 독서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왕의 생활 패턴에 맞춰 낮과 밤을 바꿔 살아야 했습니다. 왕궁 전체가 뱀파이어처럼 밤에만 활동했던 거죠. 그의 판타지 건축 지출은 바이에른 재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는 세 개의 거대한 성을 동시에 건축했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바이에른 관리들은 결국 그를 정신 이상자로 선언했고 1886년 6월 13일 그는 슈타른베르크 호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물에 떠 있었고 함께 있던 정신과 의사도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죽음의 진상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살인지, 탈출 시도 중 사고인지, 아니면 암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파산시킬 뻔했던 그 성들은 지금 바이에른의 가장 큰 관광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연간 140만 명이 방문하며 디즈니 성의 모델이 되었죠. 미친 왕의 꿈이 결국 바이에른을 구한 셈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 그의 궁정은 거의 산업 규모의 먹거리를 소비했습니다. 1000명의 궁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18개의 분리된 주방에서 200명의 요리사가 일했습니다. 연간 소비량은 황소 1240마리, 양 8200마리, 사슴 2330마리,
송아지 760마리, 돼지 1870마리, 그리고 멧돼지 53마리입니다. 헨리 8세 개인의 식욕은 전설적이었습니다. 1536년 마상 시합 사고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운동을 못하게 된 후 허리둘레가 81cm에서 137cm로 늘어났습니다. 그의 갑옷을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날렵한 갑옷과 말년의 거대한 갑옷을 비교하면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튜더 시대의 별미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지만 비번은 물에 사니까 물고기로 분류되어 그 꼬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국가연회에서는 고래고기가 나왔고 공작은 요리된 후 다시 깃털을 붙여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금박을 입힌 부리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백조 요리도 인기였는데 왕실만이 백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백조를 훔쳐먹다 걸리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죠. 매 식사마다 정교한 손 씻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데워진 핑거볼, 전용 냅킨, 그리고 왕의 몸에서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시종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종은 왕이 식사할 때마다 옆에 서서 왕의 옷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털어냈습니다. 헨리 8세의 연회는 몇 시간씩 계속되었고 12코스가 넘는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왕은 손으로 고기를 찢어 먹었고 뼈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개들이 식탁 아래에서 뼈를 먹었죠. 왕의 배가 너무 나와서 말년에는 특수 제작된 의자로 옮겨야 했고 침대에 누울 때도 여러 명의 하인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다리 궤양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복도 끝에서도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 황실 요리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정기적으로 호랑이 고환과 희귀동물의 장기들을 섭취했습니다. 이것이 정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더 이른 시기의 황제들, 특히 상나라의 마지막 황제주왕은 전설적인 술 연못과 고기 숲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연못을 술로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나체의 신하들이 그 안에서 먹고 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지육림은 역사상 가장 퇴폐적인 연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브라임 광인 술탄은 더 충격적입니다. 1648년 하렘의 불륜을 의심한 그는 280명의 여인들을 모두 무게추를 달아 보스포루스 해협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자루에 넣어져 무거운 돌과 함께 묶였고 배에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이스탄불 전역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여인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녀는 지나가던 프랑스 배에 구조되었고 후에 이 끔찍한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다른 관기들도 충격적입니다. 궁전 물고기들에게 음식 대신 금화를 먹이로 주었고 거울로 가득한 방에서 대규모 난교를 벌였습니다. 그 자신을 종마라고 부르며 후궁들을 안말이라고 불렀죠. 이브라임은 또한 털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여자를 찾아달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아르메니아에서 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술탄은 향수에도 집착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목욕을 했고 몸에 다양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궁전 전체에 용연향을 태웠는데 그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용연향은 고래의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물질로 당시 금보다 비쌌습니다. 이브라임의 행동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결국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648년 그는 폐위되어 궁전 지하 감옥에 갇혔고 며칠 후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무덤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이집트의 아케나톤, 기원전 1350년경. 그는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종교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500년간 이어온 다신교 전통을 버리고 오직 태양신 아톤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수도를 테베에서 아마르나라는 사막의 새로운 도시로 옮기고 왕족의 모습을 길쭉한 두개골과 양성적 특징으로 묘사하는 기괴한 예술을 의뢰했습니다. 아케나톤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상들은 정말 기이합니다. 긴 얼굴, 툭 튀어나온 배, 넓은 엉덩이, 그리고 가는 팔다리. 마치 외계인 같은 모습입니다.
파라오는 전금으로 도금된 마차를 타고 태양처럼 눈부시게 나타났으며 자신만이 아톤과 이집트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들에게 직접 기도할 수 없었고 오직 파라오를 통해서만 신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 전체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천 년 된 신전들이 파괴되었고 벽화에서 신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이름에서도 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아마르나는 황량한 사막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아케나톤은 그곳을 지평선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케나톤이 죽은 후 후계자들은 그의 통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습니다. 아마르나는 버려졌고 사람들은 테베로 돌아갔습니다. 다신교가 부활했고 아케나톤은 이단 파라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의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그의 기념물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카이로의 파티마 왕조 칼리프 알마이너스 하킴도 기괴했습니다. 996년부터 1021년까지 통치한 그는 개 짖는 소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카이로의 모든 개를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개가 학살되었고 거리에는 개 사체가 쌓였습니다. 그는 또한 설명 없이 특정 채소와 조개류를 금지했습니다. 물루키아라는 채소를 먹다 걸리면 처벌받았고 조개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알마이너스 하킴은 교회와 회당을 파괴한 후 나중에는 종교적 관용을 보이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고 신발 장수들이 여성용 신발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그가 카이로 거리를 혼자 걷는 밤에 산책을 즐기다가 1021년 어느 날 밤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귀와 찢어진 옷만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 기괴해서 드루즈 종파에서는 그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고 이 종교는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노턴 1세 황제 1859년 파산한 사업가 조슈아 노턴이 자신을 미국 합중국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그의 망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발행한 화폐를 시내 상점들이 받아줬고 신문에 황제 칙령을 발표했으며 극장 개막식에 귀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노턴은 해군 제독의 낡은 제복을 입고 다녔고 모자에는 공작 깃털을 꽂았습니다. 그는 매일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순찰하며 보도 상태를 점검하고 경찰관들의 제복이 단정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다리 건설을 명령했는데 실제로 70년 후에 그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노턴의 통치는 20년 이상 지속됐고 1880년 그가 죽었을 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은 2마일이 넘었고 시내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로마의 칼리굴라. 그는 자신의 말 인키타투스를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인키타투스를 위해 대리석 마구간을 지었고 상하구유에서 먹이를 주었으며 자주색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말에게 보석 목걸이를 걸어주고 연회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폴리만에 3마일짜리 부교를 건설해서 말을 타고 건넜습니다. 바다 자체에 전쟁을 선포하고 병사들에게 조개 껍질을 전리품으로 수집하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로마 군단병들이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신으로 선언했습니다. 주피터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14세의 황제가 된 엘라가발루스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기 크기를 기준으로 연인들을 고위 군직에 임명했고 점을 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여장을 하고 다녔고 자신을 황후라고 불렀습니다. 한 노예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자신이 신부 역할을 했습니다. 연회에서 손님들에게 낙타 10마리, 금 10파운드 또는 파리 10마리 같은 기괴한 무작위 선물을 줬습니다. 칼리굴라의 4년 통치는
로마를 거의 파산시켰고 그의 암살로 이어졌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18세의 나이에 근위대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의 시신은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티베르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절대 권력자들은 이렇게 괴상해졌을까요? 이 군주들의 행동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군주들이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서적 성숙 이전에 무제한적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칼리굴라는 25세에 황제가 되었고 엘라가발루스는 14세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도덕적 판단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얻었습니다. 고립이 괴짜 행동을 심화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경험과의 연결을 잃은 군주들은 왕실의 호의에 의존하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실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만 대답하는 환경에서는 현실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종교적, 영적 정당화는 가장 기괴한 관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통치자들이 신적 지위나 신과의 직접적 소통을 주장할 때 평범한 도덕적, 사회적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신이거나 신의 대리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금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군주들은 현대 관객들을 계속 매혹시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약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인간 본성을 조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이 무제한적 권력을 얻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지 않으며 평범한 인간 경험과의 접촉을 잃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오락 이상으로 이러한 기록들은 권력 구조,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리더십의 심리학에 대한 역사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왕실 괴짜들은 충격적인 개인적 행동과 더 넓은 역사적 의미를 결합했습니다. 그들의 기괴한 습관은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형성하고 종교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적 경이로움을 영감을 주었고 때로는 인류 문명의 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들 군주들의 기괴함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권력과 책임, 고립과 연결, 환상과 현실 사이의 영원한 인간적 투쟁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특별한 인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는 모든 제한이 제거되었을 때 인간이 무엇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자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그 권력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왕관 속에 숨겨진 광기의 진실입니다. 이상 호랑이 시습제 이야기 333 채널이었습니다. 무궁무진한 소재와 독창적인 스토리로 또 같이 여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